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이 덱 프레스캇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진만 해설위원이 얘기를 쭉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네.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뉴욕 자이언츠가 약체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좀 전력이 안 좋더라. 생각보다 더 약체였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수비에서도 보면 패스러시도 없고 세컨더리도 약해서 네. 카우보이스가 상당히 편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스캇이 상당히 이제 경기를 편하게 했는데 그 덱 프레스캇이 이제 쿼터백 레이팅이 이제 만점, 그러니까 158.3이 나왔고 더 어쨌든 이날 경기에 어떤 그 양상을 보여줬던 지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걸 꼽고 싶은데 패스러셔와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그 대결을 평가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패스 블로킹 윈 레이트, 그래서 이제 PBRW라고 하는데 PBWR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스러셔와 오펜시브 라인이 붙어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자주 이기느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2.5초 내에 패스러셔가 오펜시브 라인을 뚫고 갈 수 있느냐. 그 오펜시브 라인은 패스러셔를 2.5초 이상 막아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2.5초 이상 막아주면 오펜시브 라인 승. 2.5초 내에 뚫고 가면 네. 패스러셔 승.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한 3초 정도 벌어주면 정말 많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사실 쿼터백이 공을 던질 시간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기준은 2.5초인데 이날 이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카우보이스가 패스를 했던 다운에서 오펜시브 라인맨 5명 중에 4명이 그 윈 레이트가 그러니까 패스 러셔한테 이긴 그 확률이 100%입니다. 5명 중에 4명이 100%고 잭 마틴 1명만 88%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5명 중에 4명이 패싱 공격에서 그걸 다 이겨버린 거고 네. 1명만 88% 그것도 뭐 거의 다 이긴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프레스캇이 정말 뒤에서 편하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저는 이 트래비스 프레데릭의 복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크죠. 사실 이제 트래비스 프레데릭이라는 리그 정상급 센터가 작년에 이제 부상으로 1년 내 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희귀 질병으로 네. 1년 내내 못 나왔다가 올해는 이제 뭐 복귀를 해서 1차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있고요. 네. 분명히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개선된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뉴욕 자이언츠 패스러시가 정말 약하구나. 그러니까 경기 내내 통틀어서 패스러셔가 이렇게 한두 번도 못 들어오는 경기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네. 아무리 약팀이라도.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경기를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레스캇이 잘하기도 했지만 그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 정말 편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58.3이라는 네. 뭐 완벽한 이제 패스 레이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덱 프레스캇이 이 경기를 가지고 이제 분명히 연봉 협상에서 상처받달라 달라.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할 텐데 냉정하게 보자. 네. 이 경기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아까 저희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마이애미하고 경기한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네. 근데 카우보이스도 이날 경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 카우보이스가 첫 3경기가 뉴욕 자이언츠, 워싱턴 레드스킨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돌핀스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사실은 카우보이스의 진짜 정체성을 알 수 없다. 그 다음 주 경기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 그 다음에 그린베이 패커스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가봐야 올해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 덱 프레스캇 선수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뭔가 더 하실 얘기 네네 있으시죠? 뭐 카우보이스 팬 입장에서 또 이제 궁금하신 얘기들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쨌든 좀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카우보이스도 이제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좋은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카우보이스가 올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바뀌었거든요. 켈렌 무어라는 정말 어린 선수 출신의 이제 코디네이터가 이제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이 트로이 에이크만이 경기 해설하면서 이 코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자 배달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 보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대학생 피자 배달부 같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 그 정도로 어린 코치인데 이분이 이제 코치가 된 거는 기존에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라던 이제 스캇 리너헨이 좀 나이도 많고 너무 이제 좀 뻔한 공격을 한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혁신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자라고 해서 인하우스 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 있던 젊은 이제 쿼터백 코치를 그대로 이제 승격을 시킨 건데 확실히 이날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공격 루틴이 확실히 좀 다양하더라. 네. 다양한 선수들 많이 쓰더라라는 게 고무적이었고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존 그리든이 굉장히 좀 극찬을 했다 그래요. 예, 뭐 평범한 이 체격 때문에 선수로서 대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뛰어난 두뇌와 분석력이 있기 때문에 코치로서는 굉장히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이 이제 켈렌 무어가 보이지 스테이트에서 이제 쿼터백을 했던 선수인데 네. 쿼터백으로서 이제 사실 보이지 스테이트가 아주 잘하는 대학교는 아니지만 거기서 했던 공격들을 보면 뭐 잘하기도 했지만 상당히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네. 혁신적인 공격을 많이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쿼터백 코치를 하면서도 덱 프레스캇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네. 그래서 이번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될 때 프레스캇을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일단 NFL에서 공격진에서의 코치든 감독이든 하려고 그러면 일단 쿼터백하고 이게 조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 맥카시 얘기도 했지만 스캇 리너헨 코치도 이게 어쨌든 덱 프레스캇하고의 조합이 좀 안 좋았고 네. 오히려 켈렌 무어가 더 잘 맞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캇이 이 켈렌 무어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을 상당히 반겼고 그게 첫 경기부터 어쨌든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고무적이고 네. 두 번째로는 첫 경기에서 엘리엇을 별로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연봉 협상을 하느라고 네. 프리시즌 내내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 쓴 표현은 이제 야구에 비유해서 피치 카운트. 그러니까 제한된 그 어떤 출전 투구수 제한을 하겠다. 투구수 제한하면서 그런 어쨌든 관리를 했는데 이날 엘리엇이 13번밖에 러싱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53야드 러싱.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엘리엇이 하는 한 경기의 한 절반 정도 그렇죠. 수준의 네.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엇을 많이 안 썼는데 쉽게 이겼다라는 것은 엘리엇을 아껴둔 효과도 있지만 엘리엇이 없을 때도 카우보이스가 공격 루틴이 충분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아직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이 이제 뭐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완전히 이제 그 공격에 가담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엇이 어쨌든 이제 100% 가동된다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 보여준 공격 옵션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카우보이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뉴욕 자이언츠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점을 좀 본다면 역시 세이콘 바클리 선수는 여전히 뛰어난 러싱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바클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날 저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 첫 드라이브에서 바클리가 공을 잡자마자 그냥 쭉 뛰어가서 바로 이제 첫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을 이끌어냈거든요.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냥 단순히 뭐 잘 뛰는 게 아니라 이날 진짜 그 달라스 라인베커들 뭐 세컨데리에서도 그렇고 와가지고 1대1로 세이콘 바클리하고 이제 대결을 펼쳐서 이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태클을 놓친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진짜 한 명이 바클리를 태클하기 힘들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힘든 러닝백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이제 그 뭐 트로이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바클리한테는 갱 태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어쨌든 상대방에는 위협적인 선수다라는 게 어쨌든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네. 좋은 선수가 있고 앞으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사실 이날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고 팀빌딩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데니얼 존스라는 젊은 쿼터백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일라이에서 데니얼 존스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느냐도 관건이지만 바클리, 그다음에 데니얼 존스 이런 젊은 선수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서 네.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할 때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그리고 데니얼 존스 혼자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바클리라는 출중한 러닝백은 어쨌든 확보했다라는 게 어쨌든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좋은 요소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자이언츠가 리시버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초반에 좀 좋지 않은데 확인된 거는 어쨌든 에반 앵그람이라는 타이드엔드
이 타이드엔드가 사실 이제 뭐 포지션은 타이드엔드를 뛰지만 네. 와이드 리시버 같은 음. 타이드엔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체격이 아주 크지 않고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서 타이드엔드보다 훨씬 폭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이드엔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보면 전반적으로 공격이 바클리 중심의 러싱, 에반 앵글램 중심의 패싱 공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타이드엔드, 그 다음에 좋은 러닝백은 있으니 이제 어쨌든 데니얼 존스 체제로 언젠가 올해 중에는 이제 세드 교체를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자이언츠들은 계속 이런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팀 빌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피스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네. 것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댈러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이제 경기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참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하다가 3쿼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싶다 4쿼터 띠용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 경기 사실 아쉽게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저희가 좀 어쨌든 그 확인한 것은 카일러 머리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일단 아직은 어린 선수이고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하고 하지만 포텐셜이 보인다라는 걸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나눠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일단은 체격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작은 선수가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상당히 큰데 그 뒤에서 패싱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카디널스 리시버들도 좀 작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파켓 뒤에서 머리가 패스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타겟이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작기 때문에 공을 던질 때 수비에서 이거를 소위 이제 블로킹하는 뱃다운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을 통과할 때 이게 많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구에서 블로킹 같은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런 게 꽤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카일러 머리에 던지는 동작을 잘 보시면 약간 3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야구에서 얘기하는 오버핸드 트로우가 아니에요. 오버헤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은근히 전통적인 오버헤드 트로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일러 머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좀 비전통적인 패싱을 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패트릭 마홈스나 애런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이드 드로우도 하고요. 그 약간 앵글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사실 그 선수들은 그래도 키가 크거든요. 근데 카일러 머리는 키도 작은데 이 포켓 안에서 올려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드로잉 모션까지도 약간 3쿼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핸드로 던져도 통과할까 말까인데 3쿼터로 던지니까 이게 각도가 더 낮은 각도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감독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버핸드를 완전히 좀 고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본인이 계속 해왔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누구나 바로 적응은 안 되는데 카일러 머리가 대학 때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라는 새로운 감독의 공격 체제에서 뛰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의 오펜시브 체제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어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패스를 상당히 많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경기가 많이 뒤졌으니까 그렇지만 패스를 54번이나 했거든요. 킹스베리는 예전에 선수를 뛸 때 한 경기에 70번까지 패스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리도 이날 54회나 패스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패스를 많이 하는 오펜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리가 너무 많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겠지만 본인이 예전에 대학 때 그런 시스템에서 뛰었던 게 몸에 밴 게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오펜시브 라인이 약해서 패스러시가 계속 들어오니까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최대한 도와줘야 되고 이 카일러 머리가 앞으로 이제 뛸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 뛸 때도 상당히 스마트해야 됩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조심해서 뛰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좀 러싱 쿼터백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러싱 쿼터백들은 항상 이제 뛰다 보면 수비들에게 이제
부상의 위험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뛸 때 보면 좀 불안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쿼터백들이 좀 이제 스마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부상 조심도 있지만 뛰다가 패스가 열리면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연장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사실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빨리 판단이 되면 공을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날도 보면 저희가 아까 이제 뭐 다른 쿼터백들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카일러 머리도 보면은 공을 버릴 때와 플레이를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할 때가 아직은 좀 구분이 좀 그런 판단은 아직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뛸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뛰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지금 뛰는 것은 패스를 하기 위해 뛰는 거다. 그러니까 뛰어서 쭉 나가는 거 생각보다도 뛰어서 패스를 할 공간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없으면 바로 포기를 하고 패스를 하기 위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뛰어야지 그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사실 이제 그래야지 사실 전형적인 이제 NFL 패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직은 좀 이제 개선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뭐 보신 분들이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긍정적인 거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은 이 어린 선수가 초반에 그렇게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더라. 4쿼터 진짜 장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공을 던짐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느껴지고 정확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결국 어쨌든 이런 거는 멘탈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쿼터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사실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타고나는 거죠. 근데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강한 멘탈 대표적으로 톰 브레이디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톰 브레이디를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뭐 가드너 민슈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톰 브레이디가 이제 NFL에서 쿼터백 하면 이제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톰 브레이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강한 멘탈이거든요. 근데 카일러 머리한테도 이 어린 선수한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뒤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뒤진 상황에서 패스러시가 들어옴에도 계속 어쨌든 겁먹지 않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해서 결국은 그 뒤진 경기를 그 무승부까지 가져갔다라는 게 뭐 사실 승리 같은 무승부였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즌 최약체였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였기 때문에 물론 디트로이트도 약한 팀이긴 하지만 이 팀과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이제 거의 한 20점이 넘는 이 점수 차에서 동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쿼터백이나 감독과 그 시스템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인으로서 신인 감독과 이게 계속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첫 경기에서 처음과 끝으로 갈수록 어쨌든 그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습들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라이언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좀 라이언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고 죄송하지만 이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라이언스는 역시 라이언스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이엇라. 진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작년도 전체 꼴찌 팀을 상대로 그 다음에 신인 쿼터백이 이끌고 신인 감독이 부임한 팀을 상대로 24대 6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이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뼈아픈 이제 이건 카디널스가 승리 같은 무승부였다 그러면 라이온스는 패배 같은 무승부였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아쉬운 거죠. 패트리샤의 마지막 표정이 진짜 볼만했어요. 패트리샤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정말 울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이 진짜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표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참 그나마 위안 삼아야 될 거는 이 TJ 호킨슨 선수의 발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1라운드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순위로 탑 10으로 뽑은 타이드엔드인데 저희가 이제 타이트엔드 중에 최대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타이드엔드를 탑 10으로 뽑은 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좋은 선수지만 이날 경기에서 왜 그 정도로까지 평가받을 선수냐라는 걸 입증한 경기가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데뷔전이었는데 131야드의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고 진짜 어떤 그 플레이들을 보면 이 선수를 어떻게 막지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상당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고 어쨌든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라이온스가 지금 사실
그 공격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리시버진이 보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리시버 중에 이제 케니 골러데이 이 선수가 이제 체격도 좋고 이제 작년부터 상당히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선수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와 함께 이제 마빈 존스 또 데니 아멘돌라 네.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거의 이제 TJ 허킨슨까지 가담을 함으로 해서 사실 매튜 스태포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좋은 옵션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 네. 그게 좀 고무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살려야 되는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호킨슨 선수가 기록했던 131 리시빙 야드는 타이트엔드 데뷔전 최다 리시빙 야드 신기록입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굉장한 이 데뷔전을 치렀고 그만큼 앞으로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디트로이트는 이 어쨌든 좋은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좀 이렇게 그 좋은 공격을 이끌어가야겠지만 수비에서도 분명히 개선점이 있습니다. 이날도 보면 어쨌든 이제 이기고 있던 경기를 이렇게 거의 역전패하다시피 비겼다라는 거는 그 수비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라인베커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에서 수비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카일러 머리가 잘 이용을 해서 어쨌든 이제 무승부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그 뒷단에서 수비가 구멍난 부분들을 잘 빨리 메워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혹시나 이 경기를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4쿼터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리 피츠제럴드 선수가 개인 통산 117번째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됐고 그 터치다운으로 이제 안토니오 게이츠를 제치고 통산 리시빙 터치다운 6위로 올라섰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 라이언스와 카디널스의 얘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다음 팀 이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템파바이 버커니어스의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도 앞서 이제 이 슬로피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이 경기도 또 하나의 슬로피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슬러피 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49너스 팬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즌 개막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지미지도 돌아왔고 네. 카일 셰나한 체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야 될 타이밍이고 상대도 비교적 약체. 네. 그런데 이 경기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이제 49너스가 이기긴 했습니다. 31대 17로 이겼는데 그 31점 중에 수비에서 픽6가 2개가 있었고 네. 인터셉트를 통한 터치다운이 2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상대편 펀트를 막아서 필드골을 하나는 얻어낸 이게 있었기 때문에 17점은 사실 빼야 된다. 공격에서 낸 네.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요. 막판에 좀 이제 경기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지만 사실 상당 부분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커니어스 같은 팀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 있다. 네. 라는 거고 왜 슬라피냐 그러면 일단은 이 버커니어스 경기 모습이 정말 너무 슬라피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이머스 윈스턴 그 쿼터백 네. 저희가 아까 메리오타 얘기를 했지만 올해 제이머스 윈스턴한테 정말 중요한 애거든요. 물론 팀한테도 그렇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감독까지 쿼터백을 도와주기 위한 감독이 왔거든요. 네. 브루스 에리언스라는 이제 쿼터백 육성 전문 이제 감독이 왔는데 감독은 바뀌었지만 첫 경기지만 윈스턴은 바뀌지 않았다. 네. 그래서 윈스턴의 이날 기록을 보면 인터셉트를 3개 나왔고요. 펌블을 2개 했고 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쿼터백 레이팅 이게 이제 쿼터백 레이팅으로는 45.4지만 QBR은 8.6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니까 쿼터백 레이팅이 100점 만점 그리고 패서 레이팅이 158.3점이 만점인데 8.6점과 45.4점이 나왔다는 건 네. 이건 뭔가 문제가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패서 레이팅은 그냥 스탯만 놓고 네.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58.4가 만점인데 QBR 이제 쿼터백 레이팅은 정성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탯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야드짜리 패스를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 10야드 패스를 한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무의미한 상황에서 10야드 패스를 한 것은 이렇게 가산점이 많이 가지 않지만 경기를 막 쫓아가고 있는 상황, 뭐 한 점 한 점이 뭐 중요한 상황에서 10야드짜리를 성공한 패스를 했다. 그럼 이때는 점수가 쫙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스 앤 에잇 같은 그렇죠. 상황에서 패스를 했는데 펄스다운이 10야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터치다운이 됐다. 이러면은 점수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QBR인데 네. 쿼터백 레이팅인데 여기서 8.6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탯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정성적인 경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못했다.
라는 면이 내용이 정말 안 좋았다. 정말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팬들 입장에서 정말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윈스턴이 그동안 올해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 정말 지금 5년 차인데 계속 많이 못했죠.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날 그 제이머스 윈스턴은 194야드 패스를 함으로 해서 템파베이 팀 역사상 역대 패싱 기록 1위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사실 굳이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템파베이 팬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이 주전 쿼터백으로 뛸 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팀이 그동안 이제 사실 너무 오랫동안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가 이런 성적을 내면서도 5년째 뛰면서 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보통 팀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 정말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서 오랫동안 뛰면서 좋은 기록들 쭉 갈아치고 뭐 주루 브리스가 뭐 기록을 깼다 이러면 그렇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이머스 윈슨이 오늘 이제 뭐 슬라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기록을 물론 잘할 때도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데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5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팀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 좋은 얘기죠. 좀 슬픔을 많이 제조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미 가로폴로 선수도 부상 복귀 전이었는데 뭐 썩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미 가로폴로도 이날 픽6를 당했고요. 패싱 야드를 봐도 166야드에 불과했거든요. 터치다운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조금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아까 이제 에런 로저스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쿼터백의 자질 중에 하나는 특정 리시버한테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그 선수가 봉쇄됐을 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날 지미 가로폴로의 기록을 보면 패스를 27개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넘어가는 10개가 타이드엔드인 조지 키틀한테 집중됐거든요. 물론 이제 키틀이 공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지만 그래도 타이드엔드고 그 외에 리시버들도 분명히 있는데 안테이 패티스라든지 뭐 마키스 구딘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패티스가 원캐치, 구딘이 원캐치 이렇게 되고 키틀한테 패스가 10개가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특정 리시버한테 편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지미 가로폴로도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 리시버도 다양한 리시버를 이용할 줄 아는 쿼터백이 돼야 된다. 이게 쿼터백이 가장 좋아하는 리시버는 오픈 리시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리시버는 누구 이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은 리시버는 누구든 상관없이 오픈 리시버다. 그래서 이제 코너백을 따돌리고 세퍼레이션을 얻어낸 리시버한테 난 무조건 간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리시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 돼야 되는데 특정 리시버에게 그리고 그 리시버가 오픈이 됐던 안 됐건 그 리시버한테 편중된다라는 거는 좀 한계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서야 된다. 어찌됐든 이 두 쿼터백이 상당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템파베이 버캐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3경기가 남았는데요. 참 처참한 경기였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인데 33대3. 사실 이 두 팀의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점수차가 나올 경기가 분명 아니었어요. 근데 즐거우셨습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어서.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계속 김민준 아나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물론 이제 뭐 홈경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라인업 스크리미지를 정말 지배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왜냐면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뭐 서드앤원, 뭐 포스앤원 이런 상황에서 그 1야드를 전진 못해가지고 이 퍼스트 다운 경신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어느 경기나 풋볼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제가 자꾸 이제 풋볼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격언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실 이게 풋볼의 어떤 특성을 이 게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경기의 승패는 이 트렌치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트렌치라는 게 결국 이제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라인 업 스크리미지 말씀하신 거 정확합니다. 거기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음. 정도로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의 대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날 경기는 노매치였습니다. 노매치. 상대가 안 됐고요. 네. 풋볼을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격, 음. 수비, 스페셜 팀. 네. 세 개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너무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은 경기였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예전에 이제 농구에서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너는 지금 두 가지가 안 돼. 공격과 수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풋볼은 이제 스페셜 팀까지 있는데 네. 공격, 수비, 스페셜 팀까지 세 부문에서 모두 페이트리어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했다라는 게 좀 이날 경기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페이트리어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페이트리어스는 앤토니오 브라운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앤토니오 브라운 얘기 저희가 하겠지만 앤토니오 브라운이 아직 이 첫 경기는 뛰질 못했거든요. 네. 앤토니오 브라운이 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페이트리어스의 공격은 작년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줄리안 에덜맨, 뭐 제임스 화이트, 그다음에 뭐 렉스 버케드 다양한 그 슬롯 리시버들과 러닝백을 이용한 숏 패싱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작년에 우승을 했었는데 물론 작년에 이제 그론카우스키라는 이제 훌륭한 타이든드도 있었지만 올해 거기에 뉴잉글랜드가 하나의 디멘션이 더 얹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롱패스가 가능해졌죠. 롱패스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숏패싱 게임을 하다 보면 수비들이 이제 그 숏패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격이 해야 될 게 뒤에 이제 수비수들이 전진 수비를 하는 거를 이용해서 뒤에 이제 후방을 이제 노리는 롱패스를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 그게 많이는 안 됐어요. 왜냐면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 필립 돌셋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한 조시 고든. 플래시 고든. 이 두 명이 딥 스레트로서 너무 훌륭하게 역할을 일단 어쨌든 첫 경기지만 네. 훌륭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비 입장에서는 숏 패싱 게임을 막으려고 이렇게 전진 수비를 하면 뒤에가 뚫리고 네. 그렇다고 이 선수들 막자 그러니 중원이 뚫리고 그래서 사실 페이트리어스 공격이 작년보다 더 막강해졌다라는 네. 게 정말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었던 거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팬들에서 보실 때 이렇게 하나도 못 막어. 이렇게 스틸러스 팬들이 보실 때 하나도 못 막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막으면 저게 뚫리고 저거를 막으면 이게 뚫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틸러스만이 아니라 올해 페이트리어스를 상대하는 수비들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숏패스를 막을지 롱패스를 막을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사실 다른 팀보다도 페이트리어스가 워낙 잘 구사하는 팀인데 그거를 이제는 더 이제 어쨌든 그 웨폰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담할 앤토니오 브라운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막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예전 이 슈퍼볼 51대부터 지난 시즌까지는 긴 패스를 던질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긴 패스를 안 던졌던 거지. 이게 뭐 브레이디의 어깨가 녹슬었다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긴 패스를 못 던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인데 최근에 하여튼 1, 2년 동안 브레이디에 대해서 나왔던 비판이 어깨 힘이 이제는 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짧은 패스밖에 못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지금 올해 이제 이런 롱 패스까지 할 수 있는 리시버들이 생겼다. 근데 그런 때가 언제 있었냐면 2007년에 페이트리어스가 16전 전승을 한 해가 있거든요. 네. 그때 페이트리어스의 소위 말하는 딥스렛이 누구였냐면 랜디 모스죠. 근데 이제 정말 페이트리어스는 그동안 이 지금 20년 가까이 리그를 뭐 장악해 오면서 롱 패스를 할 만한 리시버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리시빙 그룹을 가지고도 잘하지? 라고 할 정도로 잘해왔었는데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코너백을 리시버에 쓴 적도 있었거든요. 처음 우승할 때 이제 트로이 브라운이라는 코너백을 리시버에 갖다 쓸 정도로 이제 리시버들이 약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딥 스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리시버가 있었던 때가 2007년. 근데 그런 리시버를 갖다 놓으니까 16전 전승을 하더라. 네. 아쉽게 이제 슈퍼볼에서는 뉴욕 자이언츠한테 졌었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팀이 되더라라는 건데 올해 사실 뭐 계속 봐야겠지만 첫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가지고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죠. 네.
뭐 안토니오 브라운의 합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차후 저희가 네, 또 별도로 별도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류를 정말로 하게 된다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 이미 우승 후보였지만 더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페이트리어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네. 페이트리어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 시즌 페이트리어스가 사실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주전 센터인 데이빗 앤드루스가 혈전 네. 때문에 올해 이제 출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센터라는 포지션이 오펜시브 라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 선수가 주전급 선수가 빠진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가 대체돼서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오펜시브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첫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대신 스냅에서 좀 카라스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뭐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오펜시브 라인에서 센터 이게 사실 이제 브레이디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앞에서 치고 들어오는 패스 러시인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날 브레이디가 색을 하나를 당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센터 잘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때는 그 색을 당한 플레이에서는 브레이디가 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가 뒤에서 들어온 수비수한테 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브레이디의 취약점을 새로 들어온 센터가 충분히 봉쇄해줬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네. 페이트리어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약점이 아니더라 라는 것들이 사실 좀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즌 이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됐었던 레프트 태클 아이자야 윈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렇죠. 첫 경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치러냈어요. 사실 이 선수가 첫 경기에서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는 네. 사실 예상을 못했었고요. 이 선수가 원래는 페이트리어스가 뽑을 때는 가드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펜시브 지금 태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뽑을 때는 이제 가드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테리어로. 네. 근데 이제 보통 대학에서 태클을 하던 선수들도 프로로 오면은 가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전혀 하는 많은데 경우가 꽤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태클과 가드의 차이는 태클은 훨씬 민첩하고 빨라야 됩니다. 이제 끝에서 이제 그 공격에서 수비를 막는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엣지 선수들 막는 그렇죠?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빨라야 되거든요. 민첩해서 이제 좌우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조금 둔하면 프로에서는 빠른 패스 러셔들한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보통 이제 가드로 옮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이세아 윈 선수도 뽑을 때는 가드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상으로 사실 1년차를 못 뛰고 네. 올해 이제 사실 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태클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불안한 요소들이 오펜시브 라인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첫 경기에서 안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건 그냥 재밌는 요소인데 선수 소개를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썬데이 나이트 풋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목소리로 이름 얘기하고 이제 대학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베넷 선수가 와칸다 포레버를 외치더라고요. 한번 직접 해주시죠. 이거 진짜 이거는 NFL 인스타그램에 들어와도 나와 있고 아마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올 영상인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매니아인가 봅니다. 근데 뭐 그 마이클 베넷이라는 선수도 워낙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와칸다 포레버 뭐 이러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네. 아무튼 이제 경기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로서는 이 안토니오 브라운 그리고 이제 레비온 벨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졌다. 주주 스미스 슈스터나 이 제임스 코너가 각각 이 넘버원 러닝백, 넘버원 와이드 리시버로 발돋움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차저스 얘기하면서 타이럴 윌리엄스, 고든 둘이 다 빠진 공격을 메울 수 있을까? 네. 근데 의외로 거기는 잘 메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상대가 상대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트리어스를 상대했던 스틸러스를 보면 작년과는 상당히 다르더라. 네. 작년에는 사실 레이비언 벨이 빠져 있었지만 그 공백을 나름 잘 메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안토니오 브라운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브라운이라도 있고 어쨌든 패싱 공격이 막강하니까 뭐 그 공백 하나는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레이비언 벨이 빠진 자리를 코너가 메꾸고 그 안토니오 벨 맞아 넘버원 리시버 안토니오 브라운이라는 넘버원 리시버마저 빠진 자리를 다른 선수가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날 러닝백들이 그러니까 그 제임스 커너를 포함해서 러닝백들이 뛰었던 거리 중에 가장 많이 전진한 거리가 5야드.
이게 정말 완전히 봉쇄당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주 스미스 슈스터라는 작년에 정말 큰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팀 내에서 MVP로 뽑히기까지 했었고 어떻게 보면 안토니오 브라운이 나가도 이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넘버원 리시버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했거든요. 최고의 넘버 2 리시버임은 분명한데 최고의 넘버원 리시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넘버원 리시버다라고 그러면 상대편에 넘버원 코너백과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넘버 2 코너를 상대할 때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날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상당히 많은 플레이에서 그 페이트리어스의 넘버원 코너인 스테판 길모어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둘이 막 대결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무력화되더라. 네. 그러니까 길모어라고 하면 올 프로 퍼스트 팀에 뽑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트리어스에서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탑 티어에 꼽히는 코너백인데 네. 이 선수하고 매치업이 되니까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상당히 힘을 못 쓰더라. 그러니까 사실 넘버원 리시버라고 그러면 상대편의 넘버원 코너 그리고 뭐 프로볼급의 코너, 올 프로 코너하고 붙었어도 그만큼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안토니오 브라운은 그런 활약을 해주는 선수죠. 경기장에서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왜 웃으세요? 근데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 글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풋볼을 가장 잘하는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누가 해놓으셨던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표현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브라운 얘기는 진짜 또 나중에 또 많이 하겠지만 네. 필드에서 뭐 어쨌든 그런 능력은 이미 뭐 많이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을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해줄 거냐라는 거를 첫 경기에서는 아니었다라고 판정이 됐고 네. AB가 그러니까 앤토니오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뭐 한참 이렇게 뭐 팀하고 갈등을 빚고 피츠버그에서 갈등을 빚고 오클랜드 가기 전에 지금 벌써 이제 팀을 2번 옮겨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클랜드 가기 전에 이제 피츠버그에 있을 때 막판에 이제 막 출전도 안 하고 17주 차이는 아직 출전도 안 했었거든요. 네. 팀에서 뭐 감독하고 갈등 빚고 빅벤하고 뭐 갈등 빚고 이럴 때 한참 누가 옆에서 이제 보호를 해줬었냐면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되게 막 대변을 해줬어요. 네. 그래도 뭐 우리 형 이러면서. 뭐 그렇죠. 그랬는데 막판에 안토니오 브라운이 딴 팀 가고 나서 처음 이제 인스타그램에 메시지 남긴 게 어디 너 해봐라 주주 스미스 슈스터한테 네. 너 해봐라 너 내가 없는데 네가 넘버원 리시버 될 수 있는지 내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네가 그런 성적을 낸 거지라고 오히려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진짜 AB는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디펜드 해주던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바로 공격하는구나라는 그런 문제를 보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첫 경기만 봤을 때는 안토니오 브라운 말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두 선수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저는 이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빅벤도 이제 늙었다 라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특히 이제 빅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민첩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 큰 체격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수들이 상당히 좀 태클하기 힘들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태클은 잘 피해 다니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연장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패스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날은 그런 게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뒤에서 태클 당해서 펌블하고 그리고 패스를 한 것들도 보면 정말 의외인 게 이게 누구한테 패스한 거지? 라는 패스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명의 리시버가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비슷하게 라우트를 뛸 때 공을 던지게 둘 사이에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누구한테 던진 거지? 그래서 진짜 패스의 정확성도 너무 떨어지고 네. 너무 이게 좀 움직임도 둔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세아가 찾아온 게 그렇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빅밴드 늙었네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으로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뭐 다른 선수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만 쿼터백이 빅벤이 이러면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좀 앞날이 좀 걱정되는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팀이 되어가고 있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페이트리어스는 마지막으로 네. 작년도 마지막 경기에서 강팀을 3점으로 묶었었고요. 그렇죠. 올해도 첫 경기를 나름 강팀인데 또 3점으로 묶었었거든요. 네. 페이트리어스 수비가 잘하는 건 알았지만 네. 이 정도로 잘하라는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예. 어찌됐든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